오늘의 숫자는 50.39입니다. 조란 맘다니의 뉴욕 시장 선거 득표율이었죠. 그의 인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의 지지율이 엄청 높았어요. 하지만 미국의 정치인들, 베이비 부머들, 기업가들과 억만장자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가며 다른 후보들을 지지했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불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불만을 이용해 권력을 쥐어오던 기득권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괴물에 잡아먹히기 시작하는 잔혹동화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뉴욕 시장 선거, 그리고 세대 갈등이 낳은 사회주의를 조명합니다. 이민자 가정 출신의 무슬림 신자, 이것만 들었을 땐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컬럼비아대 교수고요. 어머니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유명 영화감독입니다. 이민자이지만 뉴욕의 명문고교 브롱크스 과학고를 졸업하는 등 뉴욕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성장했어요. 졸업 후엔 좋게 말하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나쁘게 말하면 백수 시절을 보냈죠. 사회운동도 하고 래퍼로도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경험과 자질의 부족에도 그는 과반수의 지지를 얻고 시장에 당선되었죠. 모두가 무시하던 그에겐 한 가지 필승 전략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불만을 자극해 투표장으로 이끄는 것. 그리고 이 불만은 아주 핵심적이고 간단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 중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머리 위에 지붕을 갖고 맘 편히 잠들고 싶다는 욕구, 즉 주거의 욕구죠. 뉴욕은 전 세계에서 주거비가 가장 비싼 도시입니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com에 따르면 25년 2분기 호가 기준 뉴욕의 한 달 중위 임대료는 무려 3,491달러. 우리 돈 500만 원입니다. 그만큼 급여가 높다, 맨해튼은 원래 비싸다, 핑곗거리야 많지만 서울에선 아파트 월세를 살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고소득자 입장에서도 웃어넘기기 힘든 금액이죠. 맘다니가 뛰어든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졸업 후 뉴욕 퀸스의 저소득 비백인 주택 소유자들이 강제 퇴거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주택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돕는 상담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그는 저소득층이 처한 주거 문제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절망과 불만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가진 정치적 잠재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 거죠. 불만이 있는 곳엔 분노가 모이고 분노가 있는 곳엔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맘다니는 그 변화의 중심에 본인을 던진 거죠. 청년, 세입자, 이민자 중심의 SNS 캠페인을 펼치면서 그는 한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주거는 권리다. 주거비용 폭등에 지친 젊은 유권자들은 그를 중심으로 결집했습니다. 선거 당일까지도 55세 이상에서는 경쟁 후보들이 우세했어요. 하지만 18세부터 44세 구간까지 절반을 훨씬 뛰어넘는 65%의 지지율로 맘다니가 당선이 된 거죠. 결국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미국, 그리고 그 꽃의 가장 찬란한 꽃봉오리 맨해튼 한복판에서 30대 무슬림 사회주의자는 시장이 됩니다. 누군가는 전략적 포퓰리즘에 기반한 단기적이고 별다른 정치적 함의가 없는 승리라고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65%라는 숫자는 그 승리의 이면에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세대 갈등입니다. 세대, 이것은 문화적 맥락 그리고 가치관의 동질성을 가진 또는 그 이전이나 이후와는 이질성을 가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묶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게 실제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갈리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세대는 베이비 부머라는 점이요. 2023년 기준 부머는 미국 전체의 50%가 넘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 세대인 친묵 세대는 13.4%, 다음 세대인 X세대는 25.7%를 보유한 것에 비하면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반면 81년부터 96년생을 일컫는 밀레니얼은 간신히 10%를 밑돌고 있죠. G세대는 가진 자산이 너무 적어서 표에 담을 수조차 없어요. 누가 나보다 자산이 많다. 당연히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시기할 겁니다. 하지만 이게 분노로 이어지기까진 오랜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여기에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것을 쌓아나가는 과정의 불공평함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 것만으로 좋은 직장을 보장받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 미국의 사회초년생들은 AI 그리고 경력직에 밀리면서 노동 현장에서 배척되었어요. 90년부터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항상 전체 실업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대졸자 사회초년생의 실업률은 코로나를 전후해서 되려 전체 실업률보다 높아지더니 급기야 25년 들어서는 1% 가까운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사회가 전부 경력직만 찾으니까. 가장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 돈이 필요한 세대인데도 그 어느 때보다 취업 문턱이 높아요. 돈을 벌 방법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뿐만일까요? 이 세대 간 부의 격차가 가장 집중된 곳은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입니다. 1965년부터 2021년까지 인플레이션 반영 시 평균 집값이 118% 상승하는 동안 임금은 15.5%만 상승했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없는데 자산 가격의 상승률은 임금에 비해 무려 8배가 높아요. 근본이제 폐지 이후에 미친 듯이 달러를 찍어내다 보니까 자산의 가격은 천정부지 올라가는데 세계화 때문에 노동임금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 압력으로 인해 올라가질 못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베이비 부머들은 이 거품을 식히기는커녕 이를 이용해 한탕할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젊은 세대에게 부실한 주담대를 떠넘기면서 집값 오르는 거 봐라. 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대주를 더 받아서 더 사라. 그리고 그 집을 가장 많이 매수한 세대가 어디일까요? 바로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을 판매하던 당시 주요 투자은행과 펀드의 리더들은요.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결국 버블은 터졌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삶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였죠. 하지만 베이비 부머들은 이 상황을 타개할 천재적인 방안을 떠올리죠. 사태를 초래한 이들을 용서하고 돈을 덮는 거. 시장의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거. 우리가 아는 양적 완화죠. 이 양적 완화를 주도한 인물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베이비 부머입니다. 그리고 이후 시장은 회복했습니다. 최소한 그런 것처럼 보였죠. 물밑에선 또다시 폭등하는 자산 가격 그리고 무너져버린 중산층 미래 세대의 좌절 섞인 신음이 가득했지만요. 지금까지도 부머의 돈 풀기는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 한 장이 찍혀 나올 때마다 부머들은 부유해지고 이후 세대는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베이비 부머는 고령이니까 결국 이들이 죽으면 부가 자연스럽게 재분배되는 거 아니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의 자산 상속 Great Wealth Transfer, 위대한 자산 이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당연히 여기에 기대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하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그 기대를 접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첫 번째 특징이 부자라면 두 번째 특징은 탐욕이거든요. 다음은 올해 4월 공개된 포브스의 기사인데요. 베이비 부머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자산을 상속하기보다 자신들이 전부 소비하는 걸 더 선호하는 세대입니다. 심지어는 패급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는 G세대는 후대를 위해 자산을 상속하겠다는 비중이 50%가 넘어가는데 베이비 부머는 22%에 불과하죠. 물론 그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헬스케어 비용을 생각하면 연간 1억에 가까운 돈을 돌봄 비용으로 쏟아야 하는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높은 생활비, 현대의학 발전에 따른 장수라는 요인까지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쉽게 돈을 상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일이 두려우니까요. 하지만요,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그 자산을 전부 쥐고 있으면 그 다음 세대들한텐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없어요. 결국 미국의 젊은이들은 끝없는 좌절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보유한 부동산에서 룸메이트들과 방을 공유하면서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죠. 자산의 불공평함, 그걸 쌓아나가는 과정 속의 불공평함, 그리고 거기서 생겨난 세대 간의 분노는 자본가, 노동가라는 다른 입장 아래서 자연스럽게 계층 간의 분노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격차, 높아지는 사회적 비용에서 오는 절망감 속에서 젊은이들은 변화를 외치고 있는 거죠. 사회주의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 젊은 사람들도 다 압니다. 하지만 30, 40대가 되어서도 잘 모르는 누군가와 화장실을 같이 쓰고 비누에 내가 모르는 털이 붙어있고 음식에 이름표를 붙여야 하는 입장이라면 내가 받을 연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면 사회주의 개혁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겠죠. 물론 베이비 부머들은 이런 현상을 싫어합니다. 내가 지금껏 일궈놓은 자산을 공산당 빨갱이들이 뺏어간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맘 다니면 아니면 돼.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이 쏟아집니다. 헤지펀드 대표, 에스티로더 창립자 등 이름난 이 26명의 억만장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맘 단위의 경쟁 상대에게 사람 한 명당 최소 10만 달러씩을 지원했고 그 총합이 무려 2,200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건 대선이 아니라
뉴욕 시장 선거인데도 불구하고요. 심지어는 시장 선거 전 민주당 경선 때부터 경선 상대에게까지 돈을 지원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돈으로도 분노한 자들의 불만을 꺼트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자들은 변화를 쟁취해냈죠. 그런데 뉴욕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 강세 지역은 사회주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애틀도 마찬가지로 정치 경력이 없는 민주사회주의자가 시장에 당선됐고요. 시카고는 노조 출신의 진보파 시장을 배출했죠. 정리해볼게요. 맘다니의 승리는 어쩌면 놀랍습니다. 그의 승리를 볼 때 우리는 민주사회주의자라는 그의 꼬리표를 보고 그의 급진적인 정책과 부실한 경력을 보니까 더욱 놀랍게 느껴지죠. 하지만 어쩌면 그의 승리는 조금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선될 본인이 아니라 그 본인에게 투표를 할 유권자들을 봤을 땐 말이죠. 어쩌면 본질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대한 뿌리 깊은 분노입니다. 자본주의라서 사회주의라서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이루어 놓은 사회에서 그 이권을 취하는 자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자들이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젊은이들은 이권 없는 책임을 지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만의 현상도 아니에요. 기득권 세대의 피로감을 느끼는 건 좌우, 동서를 막론하고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는 가치거든요. 지난 1, 2년간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반정부 시위, 혁명이 끊이질 않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청년 취업난이 기름을 부은 방글라데시의 몬순 혁명, 기성세대의 부채를 갚기 거부하는 프랑스 니콜라들의 국가 마비 운동, 고위 인사들의 사치에 분노한 네팔 혁명, 부패한 대통령을 거부하는 마다가스카르의 반정부 시위까지 모두 젊은이들이 주가 되어 진행되는 시위면서 그 목소리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기성세대 그리고 기득권에게 책임을 지워라. 과연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맘다니는 정말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과연 젊은이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기성세대가 원하는 대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더 부담하고 더 적은 혜택을 받는데 언제까지 동의할까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무너뜨리고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과연 본인들에게 행복한 결과일까요?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앞으로의 세상은 지난 70년의 평화로운 시절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